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진승현이라고 해요. 저는 어릴 적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제가 엄마와 살던 집은 아주 작고 낡은 단칸방이었는데 그땐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 늘 눅눅한 그 공간에는 곰팡이 냄새 같은 것도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게 그곳은 엄마의 좋은 살냄새가 가득한 곳으로 기억된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는 저를 한시도 떼어놓지 않고 늘 꼭 안아주셨거든요. 그러니 전 늘 엄마 품에서 엄마 살냄새를 맡으며 자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살냄새에는 그 방에서 나던 곰팡이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을지도 모르지만 한 번도 불쾌하게 느꼈던 적은 없었어요. 곰팡이 냄새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건 약 냄새예요. 엄마는 몸이 약해서 늘 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방에는 늘 약봉지가 널려 있었고 엄마 손잡고 병원이며 약국에 따라다녔던 기억도 많아요. 제 기억 속의 엄마는 늘 아픈 사람으로 얼굴은 항상 창백하고 눈이 퀭하니 움푹 패여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면서도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는 분이셨어요. 살림은 항상 빠듯해서 그런 곳에 살면서 먹는 것도 부족했으니 엄마 병이 더 심해졌던 건지도 몰라요. 그래도 엄마는 늘 저를 보며 웃어주셨고 제가 있어서 세상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는 참 고운 분이셨어요. 얼굴도 참 예쁘셨거든요. 아픈 사람 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있나 싶게 예쁜 분이셨어요. 커갈수록 그렇게 예쁜 엄마 얼굴이 제게도 나오기 기대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얼굴을 뵌 적이 없는 아빠를 닮았나 봐요. 전 엄마처럼 예쁜 얼굴은 아니거든요. 아프고 힘들어도 늘 저를 품에 안아주던 예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예쁜 얼굴을 더 예뻐 보이게 만들던 엄마의 미소는 어린 제겐 우주와 같은 거였어요. 전 엄마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 엄마는 늘 마른 기침을 대고 살았는데 가끔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치는 기침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전 어쩔 줄을 몰라하며 엄마 곁에 바짝 붙어서 물컵을 들고 앉아서 엄마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먹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보며 엄마는 기특하다, 예쁘다 하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때 손길의 미세한 떨림까지도 저는 기억하고 있답니다. 6살 때였나? 7살 때였나?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느 해 엄마 생신에 엄마가 평소보다 많이 아프셔서 거의 누워만 계셨는데 그때 제가 엄마 흉내를 내며 고사리 손으로 미역국을 끓여서 국그릇에 담아 엄마 앞에 내놓았었죠. 엄마, 생일 축하해. 엄마가 하는 것처럼 했는데 엄마가 한 것처럼은 안 됐어. 그래도 이거 먹고 약 먹자. 이게 뭐야? 세상에, 미역국이야? 아, 이걸 승현이 네가 끓였다고? 가습을 켜다가 큰일 나르고 어디 다친 데 없어? 엄마도 참, 나 멀쩡해. 맛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래도 따뜻하니까 얼른 먹어봐. 우리 딸이 엄마 생일에 끓여준 미역국이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우리 딸 덕분에 밥 한 그릇 뚝뚝 잘 먹고 약도 먹을 수 있겠다. 정말 고마워. 응, 얼른 밥 먹고 약도 먹고 빨리 나아야지. 우리 딸 대단하다 정말. 천재 아니야? 어떻게 그 작은 손으로 미역국을 다 끓일 생각을 했어. 너무 맛있어. 에이, 거짓말. 내가 벌써 먹어봤는데 이상하던데 뭘. 무슨 소리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이야. 엄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네. 엄마는 감동을 하신 듯 눈물까지 흘리셨고 그 맛도 없는 미역국에 밥을 말아서 한 그릇을 다 먹고 그 뒤로도 몇 끼 미역국이 다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먹어주셨어요. 맛있게라곤 참아 못하겠네요. 진짜 열심히 먹어주셨던 것 같아요.
미역국을 먹을 때마다 우셔서 그게 의아하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했지만 엄만 그렇게 우시면서도 꼭 저를 안아주시며 엄마는 우리 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다 괜찮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귓가에서 간질간질하게 속삭이는 듯한 엄마의 그 목소리는 저도 너무 좋았답니다. 엄마와 전 가난했고 설성가상으로 엄마는 늘 아팠지만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고 저도 그런 엄마를 몹시 사랑했어요. 가난과 병이라는 악조건은 엄마와 저를 더욱 애틋하게 할 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엄마는 저를 보고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가난해서 해주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게 한스러웠던 건지 아빠 없이 엄마랑 사는 제가 불쌍하셨던 건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자마자 돌아가셨고 저는 이후로 보육원으로 보내져서 자랐어요. 엄마랑 살 때도 워낙 가난했으니 보육원 생활이 그리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울었던 날들은 많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고달프거나 서글퍼서 운 적은 없어요. 제게는 꿈이 있었거든요. 제 꿈은 저희 엄마 같은 엄마가 되는 거였어요. 제가 엄마처럼 예쁘게 생긴 건 아니라서 예쁜 엄마가 되어주는 건 좀 힘들 것 같지만 무튼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른이 되면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저를 닮은 예쁜 딸을 낳고 싶었어요. 엄마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딸과 둘도 없는 사이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꿈을 버팀목으로 열심히 살았죠. 성인이 되어서도 저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혼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야 했지만 가난하고 불안정했던 어린 시절 또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한 채 내 아이들에게만큼은 따뜻한 집과 안정된 삶을 주고 싶다는 다짐을 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삶이 제 뜻대로 그리 쉽게 되어준 건 아니에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게 또 삶 아니겠어요? 현실은 때로 삭막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쉽게 지나쳐가는 것만 같은 시간들을 외롭게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저 평범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화려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제게만큼은 왕자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그야말로 우연이었어요.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이런저런 보조 업무를 맡아보는 사무직 직원이었는데 말이 사무직 직원이지 청소부터 시작해서 사장님의 온갖 심부름을 했었죠. 그날도 사장님 심부름으로 사장님이 드실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날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서 제 커피 한번 사 마시라고 한 적 없는 인정머리 없는 사장이었지만 매달 월급 주는 분이니 그런 분이 드실 커피를 소중하게 들고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쌩 지나가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휘청거리게 됐는데 그런 저를 잡아준 사람이 그 남자였어요.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쏟아졌으면 어쩔 뻔했어.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커피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까? 커피 한 잔 쏟을 뻔한 걸 다친 뻔한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이상했나요? 이 옷이 어딜 봐서 그렇게 소중한 옷이겠어요. 이 커피죠.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귀한 커피인가요? 그냥 흔한 프랜차이즈 커피 같은데? 그게 이 커피 말이에요. 저희 사장님이 드실 커피거든요.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갖다 드려야 해요. 이렇게 저를 부려먹으면서 제 커피 한 잔을 사준 적 없는 구두셋이라 커피 쏟아진 걸 보면 또 한 소리 할 게 분명하다고요. 덕분에 살았어요. 재밌는 분이시네. 커피 배달해야 하는 사장님 사무실에서 하는 일 끝나면 나랑 커피 한 잔 마실래요? 그 남잔 그렇게 휘청거리며 넘어질 뻔한 저를 잡아주는 것만으로 갑자기 제 인생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덕분에 살릴 수 있었던 건 사장님의 커피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구해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제겐 왕자님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 남잔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귀엽다면서 저만 보면 그렇게 많이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평생 그렇게 웃게 해주고 싶다고 되뜸 청혼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몇 번 안 해봤을 때인데 말이에요. 그 남잔 제게 따뜻한 집과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 크지 않은 집, 아주 넉넉하지 않은 삶이라 해도 제게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그 사람이 제 모든 꿈을 실현시켜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가 되고 싶다는 제 꿈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남자가 마련할 수 있는 집은 아주 작은 연립 빌라였지만 제게는 그 어느 곳보다 화려하고 든든한 성처럼 느껴졌어요. 그 공간에서 남편과 함께 소박하게 꾸미면서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제 삶에 대한 벅찬 기대가 가득했죠. 남편은 제게 찾아온 너무나도 큰 선물, 아니 큰 사람,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행운이 찾아왔나 싶었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딸을 품에 안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아주 옛날 엄마가 제게 그런 말을 했던 걸 떠올리기도 했죠. 엄마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딸을 낳고 나니 엄마 생각이 더 간절했어요. 그 작은 생명이 제 품에서 잠들었을 때의 온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통통하게 부푼 뺨과 제 피부에 스치는 부드러운 숨결. 세상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듯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나를 항상 꼭 끌어안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꼭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엄마를 생각나게 했어요. 그렇게 전 딸을 키우며 엄마를 매일 매순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밤낮이 바뀐 딸 때문에 늘 밤잠을 설치고 잠이 부족했지만 아침 일찍 출근하는 남편 아침 챙겨주려고 항상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그렇게 일어나 잠이 든 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부터 엄마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에도 내내 그랬어요. 딸아이가 첫 걸음마를 뗐을 땐 문득 엄마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다녔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죠. 엄만 제가 넘어질까 혹여나 무릎이 까지진 않을까 염려하며 천천히 걸으라고 조심하라고 쉬지도 않고 계속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엄마가 항상 거기 있어준다는 게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안정감을 줬을 거예요. 저도 제 딸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때론 엄마 손길이 그립기도 했어요. 엄마도 나를 보며 이런 기분이었을까? 어릴 때 나는 어땠을까? 엄마가 내 옆에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더 행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말이에요. 딸아이가 먹을 밥을 하는 소리, 빨래를 개는 소리, 집안 가득 퍼지는 딸아이의 웃음소리는 제가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주고 싶은 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딸아이와 행복한 시간에 빠져들 무렵 남편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완벽한 두 얼굴의 남자였던 겁니다. 남편이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육아가 쉬운 게 아니니까요. 애가 우는 것 때문에 잠을 늘 설치니까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짜증은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도 다툼으로 번졌고 남편은 늘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저를 몰아세웠어요. 뭐야? 양말 아직도 안 빨았어? 대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미안해. 미안해. 애기 옷이랑 같이 돌리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랬어. 오늘 신을 거 하나는 있을 줄 알고. 미안해. 오늘은 내가 손빨래를 해서라도 꼭 빨아놓을게.
하루 종일 애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내가 너랑 애 꽁냥거리고 노는 돈 대주려고 결혼했니? 미안해. 그래도 그런 말을 하지 마. 괜히 자기도 후회할 거면서 그런 말을 왜 해.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잘 다녀와. 잘 다녀오세요, 서방님. 전 그렇게 남편 비위 맞추느라 진이 다 빠졌죠. 그래도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운 마음이 컸으니까 저도 힘들었지만 남편을 더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도 아니었고 제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 따뜻한 집과 안정적인 삶, 그 모든 것이 빚이었던 거예요. 제가 저만의 굳건한 성이라 생각했던 행복한 우리 집은 빚더미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집으로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와 은행 대출 고지서를 숨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알게 된 빚의 규모를 알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수천만 원의 빚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뭐야? 이 집이며 차 전부 다 빚이었어?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당연한 거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부모 지원을 받고 자라니 뭐가 있어? 내 나이에 이 정도로 갖추려면 그게 다 빚인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그럼 내가 다 아껴서 빚을 줄이려고 했을 거야.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럼 푼돈 아낀다고 뭐가 달라져?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빚만 지고 살 순 없잖아. 게다가 빚이 계속 늘었던 거 아니야. 빚을 이렇게 지고도 카드를 이렇게나 긁으면 어떡해. 아 진짜. 사람 실증나게 계속 이럴 거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자기 월급으로 아무리 아껴 살아도 이 빚 다 갚으려면 대체 몇 년이 걸리는 거야. 그만해라. 넌 알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남편은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얼마 뒤 직장까지 그만두더니 더 좋은 기회를 찾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말한 더 좋은 기회라는 건 사행성 투자였던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미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겨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남편은 저의 왕자님이 아니었고 남편이 하는 말은 무책임하고 현실감 없는 소리로만 들렸어요. 투자금도 없는데 그런 투자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시 직장을 구해보는 게 어때? 나라도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하고 싶지만 아직 애가 어려서 어디 맡길 것도 없고 애 맡기는 것도 다 돈이잖아. 네가 뭘 안다 그래. 있어 봐. 지금 자금이 한 군데 들어올 때가 있어. 그것만 잘 되면 대박 나는 거라고. 대박 그게 그렇게 쉬운 거야? 제발 그런 허황된 곳에 매달리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보자. 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를 거야. 그런 기회는 쉽게 안 와. 모르면 그냥 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나 하라고. 남편은 이번에도 큰 소리를 쳤지만 그 목소린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빛엔 불안감이 서려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른 세상에 빠져버린 그 사람을 아무리 해도 설득할 수 없었어요. 결국 남편의 마지막 투자마저 실패로 끝나고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또 어디서 빚을 내어 급기야 불법 도박장 같은 곳까지 찾아다니더라고요. 남편은 한탕주의에 빠진 한심한 인간이었고 도파민에 중독된 사람처럼 항상 더 강한 자극을 찾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폭언과 막말도 거침없이 내뱉곤 했습니다. 이제 더 빚낼 수도 없어. 당장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떡해? 애 굶길 생각이야? 넌 이럴 때 빌붙을 친정도 하나도 없고 보육원 출신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누굴 탓하냐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 됐어. 무슨 말을 해도 좋으니까 이제 제발 먹고 살 궁리를 해줘. 이렇게 집에서 술만 마시면 어떡해.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애는 밤낮 빽빽거리지 예쁘지도 않은 게 날마다 잔소리해야 되는데 나라고 너랑 이러고 있고 싶겠냐? 한참 말 배우는데 재미를 붙인 어린 딸아이 앞에서 남편은 저를 모욕하는 말들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딸을 안고 집 밖으로 나와 한참을 울기도 했지만 그런다고 나아지는 건 없잖아요. 저의 모든 꿈이 담긴 행복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남편의 무리한 투자와 도박은 우리 가족을 나락으로 끌고 갔어요. 어차피 빚이었던 집을 잃었고 남편의 빚더미 속에서 저도 속절없이 끌려 들어가고 말았죠. 남편은 인생 실패의 분노를 모두 제게 풀었고 저는 딸과 함께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어요. 남편 몰래 온갖 일들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모아 남편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됐어요. 제가 잃은 그 모든 것엔 남편에 대한 믿음, 집, 결혼을 통해 꿈꾸던 미래,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지만 제 딸만큼은 지켜야 했죠.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었어요. 어린 딸을 돌봐야 했고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몰래 움직여야 했으니 시간 제약도 컸으니까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한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일 같은 것뿐이었죠. 처음 시작한 일은 새벽 배송이었어요. 그나마 아이가 이제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니 꿈이라도 꿀 수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에 물류창고에 나가 물건을 분류하는 일을 밤새도록 하는 거였어요. 실내라고도 할 수 없고 실외라고도 할 수 없는 물류창고는 겨울엔 미치도록 춥고 여름엔 또 미치도록 더웠지만 그곳에서 묵묵히 박스를 옮겼고 어떨 때는 그 일을 마치고 나오자마자 인근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기도 했어요. 새벽 일이 익숙하지 않았을 때 일을 마치고 나오니 너무 허기가 져서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국밥 한 그릇을 먹은 적이 있는데 주방 이모를 구한다고 붙여놓은 걸 봤거든요. 밤새 무거운 박스들을 밀고 당기고 하느라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손목도 시큰거렸고 무엇보다 너무 졸렸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식당 설거지통에 손을 담궜죠. 손끝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런 상처들이 다 돈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밤에 하는 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싶었는데 파트타임 도우미 일을 소개받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낮에 일을 하려면 아이 맡길 곳이 없었으니 아이를 데려가도 좋다고 하는 집을 골라다녔는데 그런 곳 중에서도 일당을 많이 쳐주는 고급 주택가의 높은 분들 집에 많이 다녔어요. 제가 젊고 일도 열심히 했으니 그런 절 고정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런 대다단 집에선 보통 북박이로 근무하는 입주 도우미를 따로 두고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보충 인력으로 저 같은 사람을 불러다 쓸 때가 많은 것 같던데 정말 감사한 일이지 뭐예요. 딱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일 같았거든요. 그런 집에 가면 저는 딸아이를 주방에 딸린 뒷방에 두고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날도 그런 일자리가 잡혀 딸아이를 데리고 갔답니다. 저를 자주 찾아주시는 어느 사모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자리였어요. 그러니 소개해주신 분을 생각해서라도 저 잘해야지 싶었고 여기서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또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전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주방에 딸린 뒷방에 딸아이 두어도 된다는 허락까지 받았겠다. 저는 딸아이와 함께 성북동 으리으리한 저택을 찾아갔어요. 차 없이는 가는 길이 험난하기만 한 동네였어요. 그렇다고 돈 아깝게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어린 딸을 달래가며 오르막을 올라가 도착한 곳은 어느 회장님 댁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메모해간 주소지에 도착했는데 입이 떡 벌어지게 큰 대문에서부터 압도당했지 뭐예요. 그동안에도 부잣집이라고 하는 집들에 덜어 다녔는데 성북동 그 저택은 제가 다녀본 그 어떤 부잣집보다도 대단해 보였어요. 오르막을 오르느라 가뜩이나 숨이 턱에 차는데 그 엄청난 규모에 너무 놀라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았죠. 드라마에 나오는 웬만한 회장님 댁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건물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3층인지 4층인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엄청나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대문을 열어줘서 안으로 들어가니 자갈이 쫙 깔린 진입로가 끝도 없이 아득하게 펼쳐지더라고요. 그 길을 따라 한참을 또 들어가니 그제야 외벽부터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한 거대한 집이 보였어요. 우와, 엄마. 오늘은 여기서 일하는 거야? 공주님 사는 손 같아. 그렇지? 엄마도 이런 집 처음 와봐. 우리 딸, 오늘도 여기서 조용히 잘 놀 수 있지? 그럼 걱정 마. 색연필도 다 챙겨왔잖아. 그래, 착하지, 우리 딸. 오늘 조용히 잘 놀면 엄마가 집에 갈 때 우리 딸 좋아하는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 정말? 아, 좋다. 나 조용히 잘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엄마랑 또 하나 약속해야 하는 거 알지? 뭐야? 말해봐. 알아. 아빠한텐 절대 비밀. 엄마랑 어디 다녀왔는지 절대 비밀. 그래, 맞아. 엄마가 우리 딸한테 이런 거짓말까지 시켜서 미안해. 미안해. 저는 그 대단한 집 앞에서 어린 딸에게 한 번 더 당부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더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샹들리에부터 시작해서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세련된 액자, 비싸 보이는 그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곡선형의 우아한 계단까지. 집의 규모를 짐작할 수도 없었지만 하여간 모든 게 대단했어요. 엄마, 여기 진짜 공주님이 사는 집 같아. 쉿! 엄마랑 약속했지? 조용히 있는 거야. 알지? 알아? 얼른 방에 데려다줘. 거기서 조용히 놀게. 저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집사의 안내를 받아 주방으로 갔고 그곳에서 다시 그 주방 책임자인 김 과장이란 분을 만났어요. 도우미들도 다들 무슨 과장 어쩌고 그렇게 부르는 것도 최근 참 어색하기만 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렇게 호칭을 만들어 놓으니 부르긴 좋더라고요. 김 과장이란 분의 도움으로 딸아이를 뒷방에 데려다 줬어요. 아주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도 있고 창문 너머로 정원의 저택도 보이는 곳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주방으로 갔더니 이 집 사모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도우미들 다 같이 거실로 나갔죠. 그 댁 사모님을 보자마자 저는 또 할 말을 잃었답니다. 그렇게 고급스럽고 단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모습, 어찌 보면 아주 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꽤 나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빈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한 옷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목 끝까지 올라오는 블라우스와 발목까지 늘어진 스커트는 흡사 갑옷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꽁꽁 싸매고 속으로 어떤 모습을 감추고 있는 분일까 그런 생각도 잠깐 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날 그 댁엔 저를 포함해 총 3명의 도우미가 나와 있었는데 얼핏 보긴 했지만 준비된 식자재도 모두 엄청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인지 제가 할 일은 무엇인지 그 사모님이 설명을 해주길 기다리는데 어쩐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죠? 잘 아는 분께 소개를 받았는데 저희 집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1년 중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아주 중요한 제삿날이거든요. 손님들을 초대하는 화려한 파티 같은 것을 생각했는데 뜻밖의 제삿날이라고 해서 흠칫 놀랐지 뭐예요. 어쩐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의 제삿날이길래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뭐 엄청난 재벌집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녀본 어지간한 부잣집들에서 제삿날이라고 도우미를 몇몇씩이나 부르는 건 못 봤어요. 저도 몇 번 제사상을 차려본 적이 있지만 이 정도 규모로 제사를 지낸다는 건 처음이었어요. 엄청나게 뼈대에 있는 유교 집안인 건가? 그런 집은 보통 사모님들이 한복을 입고 계시던데.
저 혼자 별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제 딸 기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니까 제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1급과는 별개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고. 네, 마음으로 준비할게요. 음식이라는 게 늘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지만 제사 음식만큼 그게 중요한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도우미들은 이 댁에 온 것도 또 그런 보너스를 받는 것도 익숙한데 보였지만 저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어요. 주방으로 돌아와서 봉투를 실적 열어보니 글쎄 100만 원이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김 과장님, 봉투가 잘못 들어온 걸까요? 돈이 너무 많은데요? 100만 원 들어있을 거예요. 늘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놀랄 것 없이 넣어두면 돼요. 아니, 무슨 보너스를 이렇게 많이... 혹시 이 돈으로 장을 보란 건가요? 그럴 리가. 장은 이미 다 봐놨으니 그 돈은 그냥 온전히 챙기면 된다고요. 세상에, 아니 대체 어떤 딸이었길래 제사를 이렇게나 극진하게 지내시는 거래요? 그게 참 말하자면 가슴 아픈 사연이지. 아주 어릴 때 잃은 딸이거든요. 저런... 저도 딸 키우는 입장으로 남일 같지가 않네요. 참, 그러고 보니 승현 씨 딸이랑 비슷한 나이일 때 죽었을 거예요. 아마 안타까운 일이지. 어머 세상에, 어쩌다. 이렇게 대단한 집에도 그런 슬픈 사연이 있다니 참... 사람 사는 게 돈도 다가 아니고 어렵다 싶네요. 왜 아니에요. 하여간 오늘 잘 부탁합니다. 손끝이 아무지단 소리를 들어서 기대가 커요. 네, 뭐든지 시켜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무엇보다 네,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할게요.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감수성이 참 풍부하네. 그래요. 뭐가 됐든 좋은 마음으로 잘 부탁해요. 그러고 보니 다들 처음이 아니라 그런지 그 댁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건 저뿐인 것 같더라고요. 다 떠나서 그렇게 큰 돈을 받았으니 누군지도 모르지만 안타까운 어린 생명을 기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음식 준비를 했어요. 음식 준비가 끝나고 제사상이 차려지기 시작했고 저도 김 과장 지시에 따라 거실로 음식들을 나르기 시작했죠. 이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 어떻게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인지 그 귀한 딸 얼굴이 궁금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사상에 영정사진이 놓여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음식 담긴 쟁반을 떨어뜨리는 사고를 치고 만 거예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그걸 떨어뜨렸으니 어찌나 요라는 소리를 내던지 주방에서 도우미들이 다 튀어나오고 사모님의 회장님으로 보이는 분까지 다 달려오시는 바람에 식은땀이 났어요. 아니 그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승현 씨, 조심 좀 하지. 보기보다 조심성이 없는 거야? 김 과장님, 괜찮아요. 그러실 거 없어요.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다치진 않았어요?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모님. 승현 씨, 왜 그래? 이 사람 너무 얼어버렸나? 이리 들어와봐. 아니, 잠시만요. 저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얘기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창백해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몸이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저 사진이요. 저게 저 사진. 우리 딸 사진이에요. 저 사진 찍고 일주일도 안 돼서 사고가 났었죠. 그런데 저 사진이 왜? 저건 제 사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랑 똑같아요. 분명히 제 사진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 입으로 무슨 말이 튀어나가고 있는지도 느낌이 없었지만 그 사진은 분명 제 사진이었거든요. 제가 횡설수설하듯 그 사진이 제 사진이라고 했더니 사모님은 물론이고 회장님마저 기함하며 다리에 힘을 잃고 주저앉듯 쓰러지시는 겁니다. 두 분이 진정하시기를 기다리며 저도 제 마음을 가다듬어 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그 사진을 주시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진은 분명 제 사진이었죠. 심지어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기도 했던 거예요. 엄마가 늘 갖고 다니던 제 사진이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 제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사진이기도 했어요. 사실 엄마랑 전 먹고 사는 것도 빠듯했는데 그런 사진을 찍어서 현상까지 해서 갖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제 어린 시절 사진은 그 사진이 유일했어요. 엄마의 유품이기도 한 제 사진이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게는 분명 돌아가신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왜 이분들이 제 사진을 죽은 자기들 딸 사진이라고 걸어놓고 제사까지 지내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제 제사를요. 전 두 분께 제가 갖고 있던 사진을 내어놓았더니 두 분은 그 사진을 붙들고 오열하셨어요. 분명 같은 사진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두 분과 저의 기억을 조합해 내린 결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이댁 따님, 그러니까 영정사진 속 그 아이는 유치원에도 다니지 못하는 3살 무렵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 역시 돌아가신 엄마로부터 저의 교통사고에 대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어렸을 적이라 저는 기억도 하지 못하지만 제게는 그때 입은 상처가 남아있었기에 엄마로부터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고는 시외버스와 승용차의 오중 추돌 사고였는데 차들이 전복되며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등 아수라장이었다고 해요. 아마도 그 과정에서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엄마의 친딸은 그 자리에서 득사를 했고 엄마에겐 목숨과도 같았던 딸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을 엄마가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다 비슷한 또래의 저를 발견하는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마치 제가 그 상황을 전지적 관점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아이가 바뀐 걸 모르실 수가 있어요? 내 아이, 그러니까 우리 딸은 불이 붙은 차가 폭발하는 바람에 잘 알아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내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그곳은 지옥이었어. 여보, 진정해요. 이러다가 당신 또 쓰러져.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었으면서 또 아프고 싶어? 그러니까 진정해. 알아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는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그 다 타버린 아이의 손목에 우리 딸의 팔찌가 채워져 있었으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요. 팔찌도요? 그럼 엄마가, 그러니까 저를 바꿔치기 한 분이 제 손목에 있던 팔찌를 죽은 자기 아이 손목에 채워서 불이 붙은 차 앞에 두고 저를 안고 도망을 친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 사진, 갖고 있었던 그 사진 내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사진 우리 차에 있었던 사진이에요. 그걸 빼갔던 모양이네. 없어진 줄도 몰랐는데. 사모님과 회장님은 그 사진을 붙들고 또 한 번 크게 오열하셨습니다. 저 역시 너무나 혼란스럽고 복잡한 와중에 가슴 한구석이 너무나 아파왔지만 눈물이 쏟아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저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지럽기만 했죠. 제 눈앞에 있는 두 분이 제 친부모님이시라는 건데 저는 제게 잘 부탁한다며 보너스를 주시던 사모님으로 대할 때보다 훨씬 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 두 분도 저를 딸로 대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의 친부모님이신 사모님과 회장님은 불에 타 훼손된 아이의 시신에 제 팔찌가 있었으니 제가 죽은 줄로만 알고 이렇게 지금까지 기일을 지켜 장례를 치르고 계셨던 거고, 저는 죽은 아이가 되어 진짜로 죽은 아이의 엄마 손에 길러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제 이야기가 믿겨지시나요? 저와 사모님, 회장님도 모두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두고 달리 설명을 할 길이 없었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뒷방에서 잠들어 있던 제 딸이 자다 깨서 울면서 저를 찾으러 거실까지 나온 거예요. 제 딸이 어릴 적 저를 꼭 닮았거든요. 그러니 사모님과 회장님은 제 딸을 보고서 어릴 적 저를 다시 만나신 듯 달려가 끌어안고 한참 동안을 정말이지 너무나도 서럽게 우셨어요. 신기하게 딸아이가 놀라서 울 법도 한데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던지 그냥 그렇게 안겨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고 저 역시 한참 동안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내며 흐느꼈어요. 그제야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저는 그분들이 제 친부모님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고, 그건 두 분도 마찬가지셨지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확실하게 우리 세 사람이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죠. 제가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닌데 그 며칠 동안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눈물겨운 가족 상봉의 여운을 즐기고 있을 때 제 남편이 용케도 그 집을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어찌어찌 제 지인들을 통해 수소문을 해 제가 속해 있는 소개소를 찾은 모양이었어요. 저의 친부모님은 이미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들으셨고 제 남편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도 아실 만큼은 아신 상황이라 문을 열어주기도 싫다고 문전박대를 하시려고 했지만 어차피 이혼을 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대면은 하겠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남편은 그때까지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저 제가 도망간 줄로만 알고 찾으러 나선 거였죠. 네가 감히 나 모르게 일을 하고 다녔어? 그러다 아예 이런 대단한 집 가정부로 들어앉기라도 했나 보지? 네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날 왜 찾아? 나 같은 건 필요도 없고 쳐다보기도 싫다더니 왜 찾으러 다니냐고. 야, 그걸 말이라고 해? 네가 내 밥이라도 하고 빨래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뭐야? 망나니 같은 인간이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뭐요? 아, 이 집 안주인되셔? 참 요즘 세상에 인심도 좋은 분들이네. 집에 부리는 사람 가정사까지 챙겨주시고 말이에요. 말 조심해. 너 같은 인간이 그딴 식으로 비아냥거려도 되는 분 아니야. 뭐, 부자라서? 야, 넌 내가 돈 벌겠다고 나섰을 때 그렇게 고고한 척 하더니 너도 어쩔 수 없나 보네. 어? 야, 나보다 더하다 더해. 그래, 이렇게 돈 많은 집에서 살면서 월급이라도 받으니까 겁나는 게 없다 이거야? 이분, 내 어머니셔. 날 낳아준 분이라고. 뭐?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집에서 며칠 지내더니 돈 냄새에 취해서 미친 거야? 그만해. 더 이상 그 더러운 힘으로 내 딸을 모욕하는 말 그만하란 말이야. 내가 이 아이 엄마야. 30년 만에 다시 찾은 내 딸이라고. 사모님이 그 고상한 모습으로 불호령을 내리니 남편도 움찔하더니 혼란스러운 듯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술 냄새가 폴폴 풍기는 것이 보나마나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그 술도 덜 깬 상태로 온 것 같던데 술이 번쩍 깨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곤 그놈이야말로 돈 냄새 제대로 맡고 머리를 마구 굴려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머리 굴리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시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런 경사가 있으면 저를 먼저 찾아주셨어야죠. 야, 그래도 30년 만에 모녀 상봉이니 회포를 푸는데 시간도 걸리셨을 테고. 네, 다 압니다. 장모님이라니 어디서 얻은 수작이야? 난 너 같은 인간이랑 계속 부부로 살 생각 없어. 내가 이 집에도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건 줄 알아?
얼른 돈 벌어서 내 딸 데리고 너한테서 도망치려고 했던 거야. 알아? 아이, 거참. 당신은 다 좋은데 이렇게 예민해서 걱정이야. 내가 좀 서운하게 해서 부부싸움 잠깐 한 걸로 이렇게까지 할 거야? 장모님, 제가 이 사람 데려가서 잘 다독이겠습니다. 데려가긴 어딜 데려가. 이제 우리 딸도 할 말 다 한 것 같으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유, 장모님, 어렵게 만날 딸이랑 헤어지는 게 싫으시면 저도 이 집으로 들어와서 지낼까요? 에? 남는 게 방일 것 같은데 제가 뭐 할 만한 일은 없어요?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꺼져. 그 거지 같은 방구석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내가 보낼 이혼 소장이나 기다려. 이혼이라니? 당신 정말 왜 그래?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그럴 이유가 뭐야?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유가 없어? 내가 그동안 이혼을 할 수가 없어서 붙어 있었던 건 줄 알아? 그것도 다 돈이라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던 거야. 너한테서 벗어날 돈만 만들어지면 이혼 소송부터 할 작정이었다고. 우리 딸은? 내 딸은? 난 이혼하기 싫고 내 딸도 너한테 주기 싫다. 그러면 어쩔 건데? 위자료라도 왕창 줄 건가? 그런 거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이런 부모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미친. 야, 이 미친놈아. 내가 너한테 위자료를 왜 주니? 정식으로 소송해서 이혼할 거고 양육비도 받을 거야. 꺼져. 야, 너 이렇게 독한 애였니? 그래? 그러지 말고 나랑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그 손 당장 놓지 못해? 지금 바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일 키우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남편은 사모님 기세에 눌려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쫓겨났고 이혼 소송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 그렇게 싱거운 소송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혼할 줄을 몰라서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언제 해도 할 이혼. 그렇게 저의 결혼은 끝이 났어요. 왕자님인 줄 알았던 인간의 최후는 참으로 구차하기 짝이 없더군요. 끝까지 제게 찾아와 한 푼이라도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전 그 인간 면접 교섭권까지 제안하며 완전히 끊어내버렸죠. 부모님을 다시 만나자마자 이혼 소송까지 휘몰아치듯 해치우고 이제야 겨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사모님, 아니 그러니까 제 친어머니는 제가 죽은 줄 알고 딸 잃은 슬픔 속에 몇 년이나 빈 껍데기처럼 지내셨다고 해요. 어린 딸을 떠나보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서 병원 신세로 꽤 오래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친아버지가 일도 중단하고 어머니를 정성으로 돌본 덕분에 겨우 삶의 의지를 회복하셨다고 해요. 그런 저를 다시 만나셨으니 두 분께선 다시 사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저는요, 사실 아직도 모든 것이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두 분이 제 친부모님이라는 것은 명백하고 저는 다시 신원이 회복되어 두 분의 호적에도 올랐어요. 저를 제 부모님 곁에서 빼앗아 아이를 바꿔치기 한 키워주신 엄마에 대해서도 저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물론 엄마를 원망해요. 왜 그랬는지 따져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론 엄마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도 생겼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저는 엄마의 삶을 알잖아요. 그 삶에 제가 같이 살았잖아요. 엄마한테 제가 없었다면 엄마는 아마도 오래 버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저지른 일들이 정당화될 수도 없고 엄마로 인해 오랜 시절 고통 속에 살아오신 제 친부모님의 시간들을 보상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저는 키워주신 엄마를 미워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전 여전히 키워주신 엄마의 살냄새와 엄마의 미소가 그리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힘들게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이신 건 맞으니까요. 그 사실이 변하진 않더라고요. 저의 그런 마음이 친부모님께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 그 마음은 제 마음 깊이 묻어두고 저 혼자 가끔 꺼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친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값지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기함할 정도로 대단해 보였던 그 집에서 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친부모님은 제가 살아온 삶을 저보다 더 아파하세요. 30년의 세월을 다 갚아주고 싶으시다며 제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모님 지원을 받으며 공부를 해볼 것인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너무 대단해서 어색하기만 했던 그 집에 익숙해지듯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풍요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저 거대하기만 보였던 그 집은 제 딸아이 덕분에 삭막하기보다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머금게 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와 제 딸을 위해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셨어요. 저를 잃고 살림이라고는 안 하셨다는데 그전엔 누구보다도 주방 일을 좋아하셨던 분이셨대요. 그런데 저를 잃고 나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주방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한사코 사양하시곤 하신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밥상은 언제나 최고예요. 물론 좋은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니까요. 그게 어디 보통 정성인가요? 30년을 묵힌 정성이잖아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에서는 늘 깊은 맛이 나요. 어머니 음식 솜씨를 저도 두고두고 배우고 싶어요. 식사 시간이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린 시절 저의 식습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곤 하세요. 물론 저는 기억도 잘 안 나고 길러주신 엄마와 살 때는 늘 먹는 것들이 거의 똑같았고 다양한 걸 먹지도 못해서 제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잘 몰랐는데 부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린 시절 저는 꽤나 편식쟁이였더라고요. 저도 모르고 있던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이상하기도 하지만 좋았어요. 딸아이는 저보다 적응이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이 집과 저희 부모님 품 안이 마치 원래부터 제 딸아이의 자리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더라고요. 딸아이는 하루 종일 공원만큼 넓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매번 새로운 걸 발견해내고 아버지에게 바둑을 가르쳐달라고 해요. 아버지는 무릎에 제 딸아이를 앉히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진답니다. 제 딸, 그리고 어렵게 다시 만난 제 부모님과 함께 저는 새로운 제 인생의 목표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 저의 새로운 삶을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이야기는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이야기여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하려는 얘기는 영화 같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건 알아주실 것 같아요. 저는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길러주신 엄마의 사랑도 떠올리며 제 딸에게 어떤 엄마가 되어주면 좋을지 항상 고민한답니다. 이런 고민은 여러분 모두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해요. 물론 부모님의 딸로서 앞으로 두 분께 효도하며 살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들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